예,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배현정 재테크 코디네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경제 1위 BJ 테이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주식 계좌가 팔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점 헌터로 유명하신 우리 테이버님 모셨거든요. 증시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은 작년에 주식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최대 악재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실제로 3월 달에 미국에서 중앙은행 FOMC라는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라면 가격도 오르고 있고 뭐 우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되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은 질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대 리스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도 증시가 유가랑 반비례해 가지고 움직이는 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의 가격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유럽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최대 공급망이다 보니까 이게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요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실제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더 이상 유럽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ESG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고 네. 있는 편인데 ES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자, 이 과정에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유럽이 지금 이제 ESG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ESG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에너지가 이제 베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원래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오는 LNG라는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LNG가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정도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PNG라고 부르는 파이프,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져오는 이 에너지를 다른 데서 이제 수급을 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국에서 LNG로 가져온다, 캐나다에서 LNG로 가져온다, 혹은 중동에서 다른 데 가스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당장에는 석탄 가격이나 우라늄 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보시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들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난방비도 올라가고 생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점들이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가 러시아에 PN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 그러니까 러시아를 경제로 지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또 엄포를 놓고도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확실해야 조금 방향성을 쥐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경향을 그렇죠. 볼 수 네. 있는데 이런 말 그대로 불확실성 때문에 뭐 경제도 좀 위기감이 있고 그다음에는 주식시장도 파랗게 질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이 지금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이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 이제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 네. 혹시 떨어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시장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배팅 성격을 띠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실질 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두 가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투기적 수요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투기성 자본이 뭔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는 정부에서 규제가 나올 것 같아. 혹시나 뭐 오펙에서 증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베네수엘라에서 증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갑자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도 결국에는 실제 가격과 그 다음에는 투기성 수요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 네.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네. 위기 상황이고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떠 있다. 혹은 가격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서 머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100달러를 주고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비 규모가 되고 경제 규모가 되는지 그걸 좀 이따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한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될 거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하반기 정도가 돼야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소화하면서 경제 성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지 이런 결론이 좀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떠 있고
있고 요것을 잘 좀 우리가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도 해야 되고 공급망도 좀 완화시켜야 되고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니켈, 알루미늄, 아연, 구리 거기다가 중국의 철광석부터 뭐 석탄 그리고는 우라늄 가격의 국제유가까지 모든 가격들이 좀 많이 솟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가격보다는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상황에서 경제가 그 가격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보다는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그럼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이것저것 다 오르는데 막 이런 네네.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되시는데 네. 태훈님께서는 빅테크가 가장 좋다고 가장 유망하다고 보셨어요.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리고는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원자재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금융주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빅테크를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금융주나 에너지나 아니면 우리 뭐 광물, 광석,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특징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돈을 잘 벌 때는 배당을 잘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를 제가 아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있어가지고 그 뭐 엑소모빌이나 아니면은 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못지않은 수준의 우리가 바이백이라 그러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고 배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빅테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저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원인을 저는 보통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을 많이 써요. 대신에 에너지를 뭐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전기세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고 물류난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원자재도 딱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인플레이션의 원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빅테크는 조금 자유롭다. 반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가 이제 공급망 이슈에 엮여 있는 데다가 철광석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는 뭐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구리 같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문제가 되고 인건비 오르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장이 지금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돈을 잘 버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잘 버는 빅테크 기업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또 네. 그래도 그럼 그 종목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네. 싼가? 그러면 저점에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네네.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저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돼서 책에도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저점을 찾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주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기준으로 약간 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기업이 이만큼 돈을 벌면 예상되는 배당금이 얼마고 그러면 이 기업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걸 확인하고는 또 실적이 안 좋아질 때는 이 기업이 배당이 줄어들 것이니까 무조건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적당한 가격대라는 거를 산정을 할 때도 배당 혹은 PBR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라는 걸 찾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테크 기업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선행 지표도 없는 편이고 네. 그러면 보통 돈을 버는 것이 개인들의 소비에 의해 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뭔가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비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리고는 이 기업들이 또 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벌면서 성장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PSR이 얼마가 되느냐 작년 대비 이제 YOY라고 네. 하는데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는 새로이 뭔가 런칭한 산업이 얼마나 시장 성장성이 있느냐 저점을 찾기보다는 이제 성장성을 기준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 플랫폼 내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럼 이 서비스가 자리를 잡았을 때, 뭐 1년 후에 안정화됐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프리미엄을 주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통 PER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나옵니다. 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금융주나 아니면은 포스코 같은 기업은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는 공장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은 공장이 우리 어플이잖아요. 네.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 하나에 클릭할 수 있는 그 링크만 달면 그게 이제 공장이 네.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PER 좀 많이 높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미국 빅테크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점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가. 그러면 이 기업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전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적금처럼 모아가지고 또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너무 많이 과열이 됐으면 좀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테크 기업은 좀 투자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테크 기업이 신규 산업이라는 것에 진출을 했을 때 성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기대감에 대해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저점보다 성장성을 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근데 최근 보면은 이제 저희 국내 대표적인 테크 기업이죠.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한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작 담을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네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방송에서 극명하게 좀 구분을 하는 기업입니다.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고 둘 다 이제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기업인가 좋은 주식인가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업은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네이버와 유일하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이제 탑2죠. 이제 독점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분할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주식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질문 자체가 자, 국내 테크 기업에 대해서 진작 살 거리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미국 테크 기업과의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는 곳이고 전 세계 1등 기업들이다 보니까 국내 1등과 이제 글로벌 1등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렵듯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기 어렵다. 그런데 그 베이스로 네. 놓고 보시면은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미국 테크 기업은 반대로 영어를 베이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코딩 자체도 영어로 돼 있는데 뭔가 계속 영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 들어가시고 뭐 아니면 CNN이나 CNBC 같은 데 들어가셔도 대충 뭐 어느 정도 본인이 영어를 하실 줄 아시면 뉴스도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어플도 사용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특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 조금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제한되어 있는 시장 규모라는 점에서 미국 테크 기업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글로벌에서 성공하면 좀 큰 성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 성장성을 보신다 그러면은 국내 테크 기업이 좀 더 좋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안정성을 생각하면은 미국 테크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테크 기업의 게임사 인수가 또 화제잖아요. 네네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 세계 3위 게임사로 등극했는데요. 네네네. 좀 여기서 지금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부분이 있는가요? 제가 되게 좀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인데 20대 때 게임에 미쳐 살았었고요. 저는 실제로 고3 때 그 이번에 인수된 블리자드 게임사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미쳐가지고 네 제가 수능을 못 칠 뻔했어요. 네.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내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역시도 라인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라고 지금 그쪽 게임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을 보시면은 일단 당장으로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본인들의 OTT 사업에서 확보한 IP를 통해 가지고 게임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로스트아크가 있습니다. 이제 로아라고 하면은 요즘에 빛강선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러한 좀 화제몰이하고 있는 게임이죠. 리니지 저리 가라 이런 게임인데 네, 엄청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게임이 아마존이 계약을 해가지고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글로벌 1위 그리고는 스팀 역사상으로 가장 많은 동접자를 만든 게임 이라고 조금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스트아크 측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아마존이 그렇게 게임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네. 하나의 소프트웨어, 하나의 뭔가 게임이라고 하는 IP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들을
을 모집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세계관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를 하고 아마존이 한국에 있는 스마일게이트라는 조그만한 기업의 게임을 이제 본인들이 퍼블리싱을 하겠다, 전 세계 유통하겠다라고 계약까지 맺어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유통을 시작했다. 넷플릭스 역시도 본인들의 IP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개발한다.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게임에 대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임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리니지 세계관이 좀 존재하는 네. 편이고요. 뭐 넥슨 같은 경우에는 메이플 스토리나 던파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엄청 열광했던 섹터가 있죠. 그게 메타버스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징어 게임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징어 게임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세계죠. 그 안에서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을 만들고 아이템을 유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제페토를 만들어서 뭔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VR, AR 기기를 만들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름을 메타 플랫폼즈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보실 때 게임을 인수한다, 게임에 투자한다라는 이유 자체가 이제 스토리에 투자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게임 스토리 IP 자체가 이제는 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주 혹은 뭔가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가치를 좀 매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이 처음에 출발할 때마다라도 페이스북이 돈을 못 벌었지만 아마존이 돈을 못 벌었지만 아마존이 구상하는 그 사업 모델 그리고 아마존의 플랫폼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 활성 사용자 수에 대한 그리고는 이 확장되어가는 플랫폼의 그 생태계 에 대해서 우리가 배팅을 하고 투자를 했듯이 이번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게임에 대해서 그리고는 그 게임을 활용한 메타버스 혹은 확장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뭔가 당장의 숫자에 고집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더 나아갈 이제 확장될 숫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주식으로 빅테크를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게임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간 게임,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테이버님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실까? 어떤 주식을 주목하고 계실까? 이게 네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딱 집어서 얘기는 어려운가요? 일단은 미국 빅테크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다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팡이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리고는 ADR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일부 주식을 미국에 상장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두 가지 기업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TSMC입니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의 이제 적수다. 네. 삼성전자보다 유일하게 반도체를 더 잘 만드는 기업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러 이제 TSMC 컴퍼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라는 정말 그 간단한 사명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1990년대부터 반도체만 만들었고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정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파운드리의 고객사를 보시면은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 애플입니다. 네, 그리고는 AMD라고 있고요. 네. 인텔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있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구글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마찬가지 자체적인 이제 프로세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아마존도 구글도 그다음에 퀄컴이라는 것도 삼성전자 아니면은 TSMC인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조금 우리가 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TSMC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 싶어서 혹은 우리가 저 기업들이 정말 부러워서 와 저런 기업들이 정말 전 세계를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줄 서 있는 곳이 TSMC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그래서 하드웨어 제조 기업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를 조금 사는 게 어떨까, TSMC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 기업이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벽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벽 내부에서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뻔한 소리긴 한데 애플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네. 왜냐하면 애플이 저도 뭐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도 브랜드 파워가 워낙 셌고요. 스티브 잡스 이후로도 이 애플이 유지될 수 있을까 했던 의문이 실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최근에 좀 혁신을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원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iOS라고 하죠. 우리가 iOS를 통해서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약간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애플 세미콘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던 게임은
이제 PC와의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픽도 낮았고 이랬는데 최근에 우리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은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PC만큼 되게 좋은 이 성능을 발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TV에 연결해서 게임을 즐기더라도 별로 안 깨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던 우리가 AP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바일 프로세서 자체가 이제 성능이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모니터, 일반 모니터 TV에다가 연결을 하더라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까지 발전을 됐는데 그게 애플 실리콘이 나오면서부터는 좀 더 얘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PC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렸고요. 네. 최근에 발표한 그 이제 M1 울트라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엔비디아나 AMD의 그래픽 카드 대비해 가지고 영상 편집할 수 있는 그 성능이나 아니면은 그런 뭔가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이걸 놓고 보시면 PC 반도체 시장까지도 애플이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iOS, 뭐 애플, 뭐 콩나물 요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CPU에 넘어서 GPU 그리고는 뭔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신규 유튜버들이 편집을 위해서 이제 맥 스튜디오 혹은 애플의 그 기기를 사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좀 잡음은 나고 있지만 애플카, 자율주행 이런 것도 한 2025년 정도까지 본인들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당장은 이제 맥 스튜디오 같은 새로운 반도체 설계 기술, 그 다음에는 AR, VR 같은 이제 메타버스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전기차까지 모두 다 우리가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하나만 터져도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애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플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 그 말씀 들으니까 방송 끝나고 막 저부터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애플이 그 개파락이라 그러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졌을 때 쭉 밀렸을 때 바닥에서 왕창 샀습니다. 네. 와. 근데 그 애플이 저희가 성장주로 생각을 하는데 또 배당 부분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배당률만 살펴보시면 0.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애플이 너무 좋다. 애플을 그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맨날 배당만 이제 얘기하는 친구가 0.5% 배당 주는데 뭐 한다고 그걸 투자를 하려고 하냐. 네. 너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한국 기업은 배당밖에 안 주지만 미국 기업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백이라 그러죠. 바이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시장에 보통 회사가 상장이 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좀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규로 지분을 발행을 해가지고 사업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게 상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분을 판매한 게 소액 주주들이 혹은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홀더라 그러죠. 이제 사모펀드들이 헤지펀드들이 그걸 매수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보유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제 애플을 보시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더라도 구글을 보시더라도 대주주가 누구냐? 대부분 블랙락 아니면은 몇몇 그 소위 말하는 사모펀드,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그런 돈 많으신 분들이 다 대주주예요.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대주주 누구냐 이러면은 이종 부회장이죠. 이렇게 얘기 나오고 현대차의 대주주 누구예요 그러면은 정의선 부회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다 동일해요. 뭐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몇 개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이 다 대주주를 갖고 있고 그 홀더분들이 뭐 대부분의 경영에 대해서 별로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경영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주주총회 때 CEO를 잘라요. 네, 간단합니다. 네, 주주총회 때 CEO를 잘라요. 그리고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CEO에 뭐 스톡옵션 많이 줍니다. 네. 그럼 CEO는 뭐 주가도 올라가고 본인의 명성도 없고 스톡옵션으로 엄청난 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CEO와 대주주의 관계, 사모펀드의 관계가 공생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애플은 이제 우리가 팀 쿡이라고 하는 그 CEO가 되고 난 뒤에 애플이 별다른 잡음 없이 계속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장의 배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고 있죠. iOS에서 벌고 애플 아이폰 팔아서 벌고 그 엄청난 현금 유동성, 엄청난 현금이 전 세계에서 쭉 들어오는데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발행한 주식을 사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사놓고는 그걸 나중에 어디로 쓰느냐? 이거를 임원들한테 스톡옵션으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미국은 사자마자 사라져요. 자, 돈을 내가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1조 원어치의 주식을 샀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원인 기업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10조 원인 기업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1조 원만큼 주식을 샀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주식은 9조밖에 안 돼야 되는데 그죠? 아니, 사자마자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구조가 알아서 10조로 펌핑이 돼요.
이게 마법이네요. 자사주 소각의 마법입니다. 말 그대로 자사주 소각을 얼마만큼 했다라는 소리는 내가 시가총액 대비 그 산 비중만큼 주가를 그대로 올라간다. 그래서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우리가 바이백을 얼마나 했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미국 주식의 마법이고 애플은 전 세계에서 바이백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배당에다가 바이백까지 합치면은 보통 2%에서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바이백을 할 거기 때문에 돈을 잘 벌 거기 때문에 돈 잘 버는 빅테크 기업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고 애플은 그런 관점에서 배당도 잘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머니카피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네, 그 제목이 부제가 굉장히 섹시하더라고요. 네. 수익을 10배로 복사하는 투자의 기술입니다. 네. 네. 정말 알고 싶은 기술입니다. 뭔가 되게 많은 그 좀 긴 문장들이 나왔어요, 제목으로. 그러다 제가 이제 출판사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죠. 대표님이 이제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감성대로 한 방에 빡 꽂히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마음으로 그럼 한국에서 제일 열광하는 단어가 뭐냐? 돈 복사지 않냐? 돈 네. 복사. 그걸 영어로 머니카피. 그래서 머니카피 가 됐고요. 그리고는 부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대표님이 좀 자극적으로 저렇게 달아주셨는데 저희의 함정은 기한이 언제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네.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에 20% 수익이 나시면은 10년이면 10배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0%씩 꾸준히 30%씩 꾸준히 개인 투자자는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3년에 더블씩 드시면은 우리가 9년이면 8배입니다. 그리고 네. 10년이면 대충 한 10배 가요. 우리는 이제 10년에 10배가 아니고 1년에 10배를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빨리 뛰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네. 과속은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10배로 복사하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에 써놨어요. 제일 첫 문장에도 말씀을 드렸고 맨 마지막 문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하면은 분명히 옆에서 나는 그렇게 해서 돈 못 벌어. 나는 근데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라고 하는 분이 나오고요. 나는 니처럼 따라했더니 돈 못 벌더라. 야, 이 사기. 그런 반응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주식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바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의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한 섹터만 파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 한 국가만 파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도 계세요. 네. 뭐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로 계속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전 또 선물 투자, 지수 선물 투자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걸로 생활비를 벌고 있기도 하고 본인마다 투자하는 수단이 많습니다. 뭐 선물을 투자하든 옵션을 투자하든 뭐 코인도 같은 투자니까요. 부동산을 투자하든 어차피 자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기 매매를 잘 못해요. 저는 단기 매매는 못하는 대신에 이제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레버리지 단기 매매는 조금 승률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주식에서 단타 잘 치시는 분들은 그걸로도 엄청난 돈을 벌고 계십니다. 결국 매수가 기술이라는 거는 잘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차트를 분석해서 잘 사야 될 수도 있고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잘 사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으로 저점 찾아놓고 오를 때까지 안 팔아요. 오른 팝니다. 그러면은 돈 벌었으니까 그것도 기술이죠. 네. 보통은 제가 항상 요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3초 동안은 깨달음을 얻으세요. 네. 그 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다가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나갑니다. 4년의 대학원까지 보통 한 6년에서 박사까지 하시면은 길면 10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우리가 돈을 이제 좋은 데 취직했어요. 삼성에 취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돈 버는 게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거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판에 들어오시는데 뭐 10년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공부를 한 학기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듯이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는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기준금리가 오를 때 내릴 때 그다음에는 지금 중요한 지표가 무엇이고 PMI의 지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유가와 금 가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보시고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도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데서 돈을 벌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주식 어플 딱 처음 받고 호가창 딱 보면은 그런 생각 싹 사라지죠. 제가 3초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돈이 막 움직여요. 네, 눈앞에 보시면은 하루 거래량이 삼성전자 보시면 몇 조씩 터지고요. 눈앞에 봤을 때 오를 것 같은데 막 올라요. 떨어질 것 같은데 막 떨어져요. 내 감 잘 맞네. 들어가면 처음에 돈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부해도 돈 버네 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조금 좀 주식을 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결국 결론 하나예요. 몰라서 잃어요. 알면 안 잃습니다.
그런가요? 예, 몰라서 무서워지고 무서워서 좋은 기업에서도 손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알면 마음이 편안한데 결국에는 돈을 쉽게 빠르게 좀 벌기 위해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벌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 저는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기업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술을 얻어야 될까? 어디에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를 하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이제 찾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또 어려워요. 3초.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3초 지났습니다. 네, 3초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고 난 뒤에 갑자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제 주식 계좌가 파랗게 이제 많이 질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지금 네네. 이제 공부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떤 당부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정말 실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본인이 들어간 종목이 테마주인지, 성장주인지, 그다음 우량주인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다시 매수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매수하셨을 때 본인이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심장이 두근거려서 샀는지 아니면 내가 뭐 재물을 보고 장기 차트를 보고 샀는지 곰곰이 좀 다시 돌이켜 보시면은 보통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많을 때 막 올라갈 때 야 오늘 이거 상한가 간단다. 요럴 때 다들 매수하셔가지고 물려서 마이너스 40% 50% 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주식시장에는 항상 그러죠. 정답이 없다. 방금도 제가 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에 어차피 내일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가 오늘 손절했는데 내일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첫째 파랗게 질렸는데 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 우량하다라고 하면은 결국 버텨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뭐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좋은 말 나쁜 말을 다 들으시면서 우리는 솔직히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이 기업이 올라간다로만 생각하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주식 투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이제 보유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좋게 생각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생각밖에 안 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왜 떨어졌는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좀 하셔야 되고 보통 물려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있으면은 뭐 10%는 보통 물렸다고 표현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네. 30% 40%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정말 장기 성장성이 있는지 테마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테마가 끝났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다음 테마는 언제 올지 그런 것들도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테마가 와야 또 우리가 네. 익절도 할 수 있는 거고 길면은 뭐 3년 5년 걸립니다.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배우셨으면은 이번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뭐 칼 손절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든지 원칙을 세우시는 쪽으로 조금 이번 기회를 뭔가 학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신 기업이 만약에 잘못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홧김에 손절하지 마세요. 네. 그게 내동매매로 이어지면서 큰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멘탈 관리입니다.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그때 뭐 부분 손절을 한다든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실한 대응법을 찾고 난 뒤에 조금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제가 빅파이를 맨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빅파이 5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빅파이가 400원이에요. 아, 네, 8배 올랐죠. 그럼 빅파이를 만드는 회사는 매출이 8배 이상 오른 건가요? 그렇죠. 8배 올랐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마음속에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경제 성장,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주식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